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 중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00년간 한 번도 빚을 떼먹지 않았던 대영 제국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매달 약 160억 파운드씩 늘어나는 빚더미와 갑자기 치솟은 이자 부담이 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요.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런던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영국이 맞닥뜨린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영국이 짊어진 부채 규모는 무려 2조 8천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는 영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도 큰 수치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 가정이 연봉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빚이 매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아 왔어요. 연기금이나 은행들이 너도 나도 영국 국채를 사들였던 이유죠. 왜냐하면 영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완벽한 신용 덕분에 영국 정부는 언제든지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이나 병원 신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황금기가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고 이미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출은 오히려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가 비싸질수록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 교육 예산으로 들어갔어야 할 수백억 파운드가 이제는 과거의 빚을 갚는 데만 사용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높은 차입 비용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영국에 돈을 빌려주기 전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고 아예 영국 국채를 모두 처분해버리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한 가지 무서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영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 매입을 일제히 중단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부채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오랫동안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전국에 철도망을 깔고 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원이었습니다. 정부가 무언가의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죠. 영국이 항상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라는 것은 결코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깨질 때마다 그 고통은 즉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1970년대에 바로 그런 경험을 했죠. 당시 영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커져갔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면서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1973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OPEC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하루아침에 석유 가격이 4배나 뛰어올랐어요. 영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의 거의 모든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1년도 안 되어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영국의 부채는 이전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금리는 15%까지 급등했어요.
순식간에 돈을 빌리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1976년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영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28억 파운드의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부 차입이었어요. 굴욕적인 상황이었지만 영국은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었고 회복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끝까지 빚을 떼먹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수년간 지속된 긴축 정책 이후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 수익이 구원투수 역할을 했어요. 석유 수출로 들어오는 외화가 정부 재정 압박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서서히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으며 마침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뒤 수십 년 동안 영국은 계속해서 돈을 빌렸지만 동시에 꾸준히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저렴한 자금 조달 덕분에 전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안정성은 생각보다 취약했고 다음번 충격은 훨씬 더 강력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세계의 금융위기가 몰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혼란이 순식간에 전 지구로 퍼져나갔고 영국은 그 태풍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신용거래가 얼어붙었으며 실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완전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어요. 빚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파운드가 파산 직전에 은행들에게 투입됐고 경제에 현금이 쏟아져 들어갔으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어요. 붕괴는 피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장은 정체됐고 제조업부터 어업까지 모든 산업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생산성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중단했고 투자는 축소됐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빠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르게 됐어요. 그 뒤 몇 년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고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2010년대 들어서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락했고 부채는 거의 5천억 파운드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세상이 또다시 뒤바뀌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나라가 수십 년간 맞닥뜨린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영국은 또다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1%까지 내렸습니다.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홍수처럼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억 파운드가 고용유지제도, 기업 구제자금, 각종 경기 부양책에 투입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영국의 국가부채는 2조 4천억 파운드에 근접했고 불과 3년 사이에 6천억 파운드나 증가한 셈이었어요. 잠깐 동안은 견딜만해 보였습니다. 금리가 낮았으니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경제에 너무 많은 새돈이 들어오면서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격이 치솟자 영국 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빚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게 된 거죠.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영국이 이 엄청난 부채를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매도의 징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의 금리는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영국은 이자 지급만으로 연간 1,000억 파운드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국방비보다 많고 교육 예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현재 영국의 모든 국민이 정부 부채 때문에 개인당 약 4만 파운드씩 짊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국민 건강 서비스나 학교, 연금에 쓰여야 할 돈이 대신 채권자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돼요. 부채가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의심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져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고통스럽겠지만 영국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 경제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운드화가 약해지면 식료품부터 에너지까지 모든 수입품 가격이 비싸집니다. 이런 비용 증가를 억제하려고 영국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를 올려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모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출 비용은 더 비싸져요. 일반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했고 각종 대출 비용이 늘어났으며 일상생활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2022년 한 해만 봐도 영국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61%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실질 임금, 즉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정부 세수는 약해졌어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임금이 낮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요.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연금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영국 예산책임청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GDP의 27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위기에 빠진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전망은 매우 걱정스러운 신호예요. 과연 영국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정말로 영국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간 영국은 대부분의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어요. 이 덕분에 정부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몇 년의 시간이 있었고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장점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영국 부채 중 단기 부채 비중이 6%에 불과했는데 오늘날 그 비율은 27%예요. 이제 정부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비용으로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하므로 금리 변화가 거의 즉시 반영됩니다. 새로운 부채는 미래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마다 이 점이 더욱 명확해져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영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구매자들마저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내 연금 기금들은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으며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여겨져 은퇴 자금을 영국 정부 채권에 투자해왔어요. 그런데 2021년 이후 민간 연금 제도들이 영국 국채 보유량을 거의 40%나 줄였습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국내 구매자들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장은 냉혹합니다. 어디든 금리가 오르고 있고 자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치열해요. 영국이 새로운 국채를 팔 때마다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이 오를 때마다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영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영국 중앙은행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국내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업자금 대출, 신용카드까지 모든 것이 더 비싸져요. 이 때문에 모든 게 조금씩 더 위험해졌습니다.